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눈도 많이 오고 추웠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상반기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를 다녀왔습니다. 네. 얼마 전 개엄하의 그 이제 수거 대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신부님 이름은 빠져 있고 그냥 단체로 들어 있었잖아요. 네. 아마도 뭘 모르는 사람이 수거 대상을 정한 것 같긴 한데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뭐 정해진 틀 또 뭐 조직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단체라고 뭐 하긴 해야 되겠죠. 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헐값에 몽땅 다 수거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다르게 또 각 교구에는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는 흔히 줄여서 정평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올 6세 교황님께서 1967년 1월 16일에 발표한 자위교서 민족들의 발전 회칙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내 공의의 요청도 실천하며 나아가서 발전 도상에 있는 민족들의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들어주려는 성청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근 교회 중앙행정기구에 교황 직속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하느님 백성 전체를 움직여 시대적 사명감을 체득케 하여 빈곤한 사람들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국가 간의 사회 정의를 고취시키는 한편 저개발 국가의 원조를 제공하여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임무를 이 위원회에 맡겼다. 정의와 평화가 동위원회의 이름이며 동시에 그 사업 계획이다. 정의평화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조직이 교황청 직속기구로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런 세계 여러 나라에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75년에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직속기구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 교구에서는 1976년 5월에 창립해서 다시 79년에 재발족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 조직되어 있는 공식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평하고 정구사라고 하는 좀 다른 조직이죠. 이번 회의 상반기 전국 회의에 모인 신부님들의 공통된 어려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회교리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좀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새 탄핵 때문에 가짜 뉴스가 참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짜 뉴스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리고 진실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그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의 목소리 또 참된 뉴스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정의평화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신부님들의 똑같은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겠죠. 많은 이들이 조기 대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도 정의평화위원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장이 똑같은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고 눈도 많이 오고 서울 진짜 엄청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녀왔지만 그래도 열기만큼은 뜨거운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변화의 취약국가들은 기후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온실가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목했다.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고통들은 선진국의 부유한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한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은 이유 없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땡땡땡땡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기후정의, 2번 환경보호. 네,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방송 이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인류 전체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인류 안에서도 또 어떤 인종이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강도는 다르겠죠. 네. 그런데 피해는 또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기후변화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죠. 그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기후변화의 말도 모르고 온실가스라는 말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 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진국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네.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많이 가야 하는 것처럼 또 많이 먹은 만큼 보내는 것도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만큼 기후에도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적은 나라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바로 기후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련 사례들도 함께 살펴봤었죠. 네. 2024년 7월 3일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2년 전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침수 피해를 겪었던 가족들은 여전히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과 반지하하고는 반값 차이가 3배 이상 납니다. 반지하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이면 한 달을 살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60만 원,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줘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의의 개념을 인간 정의, 인간에게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칙 참의받으소 49항에서 교황님은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별유무리 회칙 참의받으소서 139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참미받으소서 회칙 139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할 때 이는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속하므로
자연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 오염된 이유를 알아내려면 사회 기능, 경제, 행태, 유형, 현실 이해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코로나19가 왜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인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 생태계의 파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들을, 산을 깎아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깎아낸 산, 들, 여기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침범을 하면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어떤 생명체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래 동물 몸속에 살아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옴으로써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이었겠죠. 그런데 그 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전염병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생태계 파괴가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고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나간 거. 바이러스가 생명체인가 아닌가는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그 속에서 살고 있던 바이러스는 자신의 숙주가 죽게 되면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네. 그 바이러스에게 자신의 숙주를 죽였던 인간만큼 가장 좋은 숙주가 있을까? 누군가의 표현대로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게 신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열리지 않았어야 할 신세계가 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인간을 괴롭혀온 전염병들 메르스,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공통점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침범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고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살기 힘든 곳은 결국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동물도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네. 인간은 결국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자연의 전부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입니다. 환경 문제가 이제는 자연 환경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생태계의 문제가 생태계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다 피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인류 안에서도 피해를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상황은 같더라도 우산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좀 다른 것처럼 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천주교회 환경지침서에서는 생태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참의 바도서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통합 생태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기후위기는 결국 인간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이미 넘어섰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또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그 기후 위기로 전 세계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을 그 생존을 위협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존재도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3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 위에다가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맞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곳을 정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가야 될 곳을 정해주셨는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나 다 가질 거야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존재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가끔 뉴스에 이제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났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나타날까? 결국 인간이 야생동물의 활동지를 빼앗았기 때문 아닐까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멧돼지는 잡식성입니다. 작은 동물을 비롯해서 나무 열매까지 다 먹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버섯, 도토리 다 주워가 버리니까 당장 네. 먹을 게 없어진 거잖아요. 또 도시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산을 결국은 개발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든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성숙한 멧돼지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네. 멧돼지 입장에서 보면 적정 서식 밀도를 1.1 정도로 볼 때 현재는 4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에 달하는 멧돼지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네. 이유는 천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생태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 개체가 멧돼지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나 표범 이미 더 이상 볼 수 없는 멸종 동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천적이 없다 보니까 결국 번식률이 높아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인간이 사는 곳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야생동물이 사람이 사는 도시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비즈 2024년 10월 19일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누비는 야생동물, 암사동의 삭, 연대 뒷산의 사냥, 남산의 소울부엉이. 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관련 기사를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진 이유는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냥은 최근 몇 년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풀을 찾기 어려워지자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이동한 걸로 추정된다. 용마산의 경우 화렵수가 많아 먹이가 풍부하고 용마폭포가 있어 사냥이 물을 구하기 쉽다. 또 너구리는 시민들이 길가에 뿌려놓은 고양이 사료를 먹으려 도심으로 내려왔다는 의견도 있다. 자연 환경이 회복된 것도 도심으로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한 이유다. 사기 한강변에서 서식하는 것도 콘크리트 호환을 걷어내고 녹지를 갖춘 자연형 호환으로 복원한 덕분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도심의 자연 환경이 야생동물이 살기에 적당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기는 해요. 네. 그런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을까? 동물들이 살던 세계를 망가뜨린 범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죠. 바로 인간이 그렇게 망가뜨린 거잖아요. 결국 동물들이 자신들의 살던 세계를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을 먼저 공격했지 동물이 먼저 인간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라는 말이 이제 오래된 말도 아닌데 이제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하루 아닌 반나절에 땅끝 해남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로를 새로 만들고 철도를 새로 만들고 공항을 새로 만들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개발과 끊임없는 공사죠. 터널을 뚫어야 하고 길을 곱게 만들어야 되고 또 산을 파괴해야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 받겠지만 그 동물선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향린교회, 섬돌 향린교회, 들꽃 향린교회, 또 향린교회에 이루어진 향린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4개의 교회가 모여진 이 공동체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실천, 논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생태정의 공동선언문과 실천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인데 향린 공동체의 생태정의 공동선언문 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생태정의 공동선언의 전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빈 의자가 있다. 그 의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구에 있는 인간 넘어 존재를 위한 자리이다.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이 목소리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생태 정의이다. 누구나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성별, 나이, 국적, 피부색, 장애의 여부, 사회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공정한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자격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제로 여기고 있다.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무한 경쟁과 낭비의 체제, 인간의 탐욕을 위해 지구 생태계를 수탈하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 이것이 생태 정의가 실종된 근본적 원인이다. 생태정의 공동선은 바로 이러한 경쟁과 낭비의 체제를 걷어내는 전환의 선언이며 인간과 인간 너머 존재의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는 해방과 정의의 선언이다. 향린 공동체는 생태 정의 선언문에서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이 목소리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생태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은 공정한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좋은 삶을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가지면 안 되고 그건 생태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린 공동체는 이제 구체적으로 8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를 하는데 하나씩 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미래를 빚내어 쓰고 있다. 덜 소비하면서도 더 풍요로운 순환적인 삶과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언젠가 제가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죠. 2024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8월 1일이었습니다. 2024년 생산된 것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류는 8월 1일에 이미 다 그것을 써버렸죠. 네. 특히나 대한민국은 8월 1일도 아니고 4월에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8월 2일부터는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것을 미리 당겨서 쓰고 있죠. 갑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갚질 않을 겁니다. 사용을 하면서. 미래는커녕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만으로도 인류는 복잡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됐지 라는 이 생각이 이 지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아니고 앞으로도 이것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행위에 보탬을 주는 것인가? 그러게요. 가능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그 방법을 또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테고요. 네, 지속 가능하다. 이거는 결국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세 가지 요소는 결국은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 경제 개발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네. 이걸 환경을 지키면서 이 세 가지가 과연 가능할까? 사회 정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조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우리 시대에 가능할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탐욕을 부추기고 소비가 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덜 소비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과연 인류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네, 행동 지침 두 번째는 우리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재난을 먼저 맞닥뜨리게 될 기후 약자들과 동행한다입니다. 네, 기후위기는 결국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섬나라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얼마 전 우리 교구에 키리바시 따라와 나우루 교구 교구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디야? 네. 어디에 붙어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태평양의 어느 조그만 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섬이 물에 잠겨가는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아름다운 섬나라인 키리바시가 안타깝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네. 또 작년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에어컨을 전기세 걱정 없이 마음껏 켤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무서운 전기세 때문에 선풍기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야 했던 뜨거운 여름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기후위기, 기후재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난한 이들을 기억한다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는 화석 연료 중심의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을 재생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빌런, 기후 악당입니다.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 총량 중에서 발전 부분과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양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왔던 방법이니까요. 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하는 것, 그게 2050년 비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산업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의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다 합치면 70%가 넘는 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세 발이 피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에너지 체계와 산업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정의롭게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별님 혹시 윤석열 정부가 작년 9월부터 2031년까지 호남 지역에 신규 발전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소식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한 토사네요. 가정용 발전 말고 이제 우리가 뭐 들판이나 산에 이렇게 네. 태양광 세우잖아요. 이제 이걸 금지했다는 이유입니다. 2024년 8월 28일 MBC 뉴스인데 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여름 MBC에서 보도된 뉴스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전력 대란 우려는 없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조량이 많고 여유부지가 넓은 전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렸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에 제동이 걸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초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인 송전 능력 역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송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형편이지만 정부는 송전시설을 늘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초과분을 사용할 지역 내 수요도 부족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신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사용할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아예 2031년까지는 더 이상 신규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걸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환경단체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영광 한빛 1호기, 2호기는 각각 2025년, 2026년에 4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작년에 1호기와 2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네. 1호기와 2호기가 예정대로 발전을 멈추면 분명히 송전선로에 2기가와트 규모의 여유 용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호남 지역의 발전 허가를 중단하는 것은 결국은 한빛 1호기와 2호기 운영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광주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7%의 전력 자금률을 51%까지 끌어올려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의 발표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한 것은 결국은 정부 정책과도 좀 다른 내용이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만을 보면 산업부는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2022년 23기가와트에서 2030년 72기가와트로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3배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부정하는 현실입니다.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관련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도 발표해 주시죠, 신부님. 네, 정답은 1번 기후정의입니다. 네,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